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화학 2 제15장 제2강입니다. 지금 화학 평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강은 르샤틀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체내에서 일어나는 평형, 즉 산소 분압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포화도가 또 그것이 이제 산소 운반에 관련되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르샤틀레 원리는 뭐 188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 고전적인 이론인데 헨리 르샤틀리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냐면 평형이 지금 평형다라고 했으니까 평형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평형을 깨는 어떤 그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것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뭐 생성물을 더 첨가됐다든지 아니면 반응물이 더 첨가됐다든지 아니면 뭐 온도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평형을 흩뜨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그것을 억제하는 또는 없애는 방향으로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진행해서 평형으로 돌아간다. 평형을 복원한다. 이제 그런 것이 르샤트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평형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평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어떤 것이냐? 뭐 아까 말씀대로 온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룰 건 이제 농도는 이제 리액탄트나 프로덕트나 반응물 생성을 가리지 않고 이제 농도가 변하는 거, 평형 농도에서 변하는 거, 첨가시켜주면 변하게 되거나 뭐 없애줘도 변하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부피나 압력 변화. 뭐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피하고 압력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평형을 변화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리면 뭐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또 어떤 물질을 더 넣어주면 그 물질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형이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테마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합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N2하고 3H2 있으면 NH3 만들고 NH3 만들면 이걸로 우리가 질소 비료 만드니까 뭐 이거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이 하브 보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하버 보시 프로세스의 뭐 장비만 이게 여기 있고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빨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요. 그 생산량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뭐 2, 3년 걸려서 뭐 질소 비료 한 부대 만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빨리 우리가 패스트 빨리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드가 좋아야죠. 원료를 많이 썼는데 조금 나오면 안 되니까 일드를 맥스마이즈 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온도라든지. 그래서 그 가열을 해줄까? 또 이때 냉각도 하네요. 냉각을 한다든지. 또 촉매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익스펜션 시키면 쿨링이 되죠. 에디아베틱 익스펜션 하면은. 그러니까 압력을 준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평형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반응 속도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먼저 다룬 게 이제 평형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컨센트레이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압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촉매, 온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은 이 반응 N2 플러스 3H2에서 2NH3 되는 기체 반응에서는 이제 근데 왜 K씨를 썼을까요? 아무튼 기체인데 뭐 K씨를 써도 되겠죠. 막 용액 배슬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0.291이에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0.2904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계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0.2904 나오더라고요. 근데 0.291이나 이렇게 해서 대충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씨가 이래요. 700도에서. 그래서 평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2가 0.3기압, NH3가 1.98기압, 2에 표시되어 있지만 1.98기압입니다. 그래서 N2가 0.5기압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N2를 질소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 기압이 여기 가운데 1.5기압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평형 농도가 이제 아니죠. 왜 아니냐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었습니까? N2를 0.5에서 1.5몰로 몰로 올려주니까 반응 지수라고 그랬죠. QC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N2 H2의 3승 분의 NH3의 제곱 평형상수처럼 쓰지만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의 농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0.5는 평형인데 1.5가 됐고 이건 똑같았어요. 3.0, 1.98.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주입 시점에서의 반응 지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게 0.0968이죠. 읽기가 좀. 예, 그런데 이게 평형상수보다 지금 작습니다.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커져야 되니까 정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응물 N2하고 H2가 소모가 되고 N2도 소모가 되고 정반응이니까 NH3 프로덕트가 증가해서 시간이 지나면 평형이 이루어져서 다시 평형상수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QC가 KC보다 작았지만 QC가 KC하고 같아질 때까지 증가를 해서 평형을 다시 이루게 된다.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의 농도가 NH3가 2.36으로 증가했고요. H2는 3에서 2.43으로 줄어들었고요. N2는 1.5에서 줄어들었죠. 1.3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1 곱하기 2.43의 3승분의 2.36에 제곱했더니 0.296. 거의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소수점 0.29까지 들어오게 돼서 평형상수가 확보가 됐고, 그러면서 이 가해준 N2를 없애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어떤 리액탄트가 증가하게 되면 리액탄트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프로덕트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를 증가시켜주면 리액탄트 쪽으로 반응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NH3를 평형 농도에서 없애주든가 아니면 N2나 H2를 많이 넣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평형을 프로덕트 쪽으로 NH3 쪽으로 아모니아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다양하다기보다도 한 예가 든 것이 있어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Fe 3가 이온인데요. SCN 1가 이온하고 반응을 시키면 Fe NCS 이쪽에서 붙는 거예요. Fe가 가 만들어지고 이가가 됩니다. 3가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이것이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옐로우인데 지금 옐로우 썼더니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한 옐로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아주 이런 옐로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옐로우 다시 말해서 옅은 노랑 그런 컬러입니다. SCN은 까맣게 썼지만 사실은 무색이고요. 색이 없고 FCNS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오리지널 솔루션이 FE3 플러스가 있고 SCN이 어느 정도 있고 약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FNCS가 약간 있는 그래서 색깔이 옐로우보다 약간 좀 붉은색에 가까운 이런 것이 초기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FeCl3를 집어넣고요. 여긴 KSCN을 집어넣고요. FeCl3를 집어넣었다는 건 뭘 집어넣는 거냐 하면은 반응물을 집어넣었다는 거고 SCN 집어넣었다는 것도 뭘 집어넣냐 반응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물을 집어넣어 주니까 반응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것이 더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색깔이 진해져서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D하고 C에서는 뭘 했냐면 D에서는 H2C2O4 옥살릭 애시드 옥살산을 집어넣었어요. 옥살산을 집어넣으면은 H2C2O4하고 Fe3가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페릭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페릭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들어가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Fe가 소모가 되는 거죠. 소모가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생성되는 쪽으로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색깔이 여기서 여기로 더 노래졌다, 연해졌다, 빨간색이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은 역반응이 FNCS 이가에서 FE3 플러스하고 이게 없애니까 이걸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SCN이 사실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2번 마지막에서는 HgCl2를 집어넣어줘요. 그 HgCl2가 뭐랄까? HgCl2를 집어넣었더니 HG하고 4개의 SCN-가 반응을 해서 이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역시 HG 수은 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그렇죠? 이게 없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없어지니까, 이 SCN 이온이 없어지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지니까 색깔이 이렇게 거의 말갛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 효과에 대해서는 생성물이든 반응물이든 없어지면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또 어떤 게 첨가되면 그걸 없애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프레셔 이펙트입니다. 압력. 이게 다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체만이 압력에 대해서 효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N2 기체고, H2, 세배 H2 기체고, ENH3 기체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H2, N2, NH3가 평형에 있는 어떤 계가 있었어요. 여기다 우리가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했던 거나 부피를 줄인 거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압력을 가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부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압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기 반응이 진행이 압력을 늘렸으니까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분자수가 많은 데서 분자수가 적은 쪽으로 정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KC가 어떻게 됐었어요? 0.5 N2가 0.5, H2가 3.0, NH3가 1.98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0.2904가 나왔었죠. 0.291. 그런데 볼륨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볼륨을 한 2분의 1로 줄였습니까? 예, 뭐 2분의 1로 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압력이 2배가 됐으니까 N2는 0.5에서 1.0이 됐고 H2는 3에서 6이 됐고 이건 1.98은 3.96이 됐죠. 자, 이것으로써 리액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했더니 0.0726이네요. 그럼 KC보다 작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이 돼가지고 평형을 복원시키게 된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주면 정반응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4몰이 2몰 되는 거, 분자수가 줄어드니까 그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온도 효과. 온도 효과는 지금 이 N2 플러스 3H2에서 ENH3 되는 반응이 마이너스 92.2 킬로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퍼몰로 하려면 무슨 뜻이냐면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1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2 1몰이 없어질 때의 반응입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죠. 이때의 델타 H가 92.2 킬로줄이에요. 예, 딱 이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발열 반응이면 온도를 올리면 발열을 하니까 흡열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온도가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는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되면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는 작아지죠. 근데 온도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진다. 그래서 평형상수 값을 써주니까 아까 몇 도였는지 그러니까 700도에서 0.2였잖아요. 0.2 여기가 이제 700도 위치였는데 온도를 올려주니까 더 줄어들고 온도를 낮춰주니까 600도, 400도 올라가면서 평형상수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반응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온도가 낮아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평형으로 생성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N2하고 3H2가 ENH3에서 엔탈피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엔탈피가 감소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역반응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정반응에 대해서는 EA죠. 그렇습니다. 역반응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바로 이 점에서부터. 이제는 제가 펜을 좀 써도록 하겠습니다. 펜 안 써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펜 쓰면은 전환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 역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이만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역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월등하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레니우스식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었어요? A 익스포넨셜 뭐가 있었냐면은
속도 상수가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있고 2에 마이너스 2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버 RT가 있었죠. RT가 있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익스포넨트가 작아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익스포넨트가 작아지죠. 익스포넨트 작아진다는 뜻은 이거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트가 작아지니까 온도가 작은 쪽으로 가니까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위에 지수가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레니스 식대로 보면은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보면 온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역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니까 정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역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니까 역반응이 더 빨라지겠죠. 정반응이 빨라지는 것보다 온도가 올라갈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반응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역반응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정반응이 빨라지는 것보다 역반응이 더 많이 빨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역반응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반응이 빨라지니까 평형상수는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도 효과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온도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생성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낮추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낮추면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fast production and high yield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쉬-하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낮추면 많이 낮추면 좋은데 많이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반응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씁니다. 그래서 촉매를 보통 우리가 언제였더라? 그러니까 14장에서 마지막에 했던가 보쉬-하버 프로세스에 썼던 촉매가 Fe, K2O, Al2O3 이 헤테로지니어스 촉매 카탈리스트를 쓰고 이 반응기의 온도를 여기서 히팅 코일을 써서 400에서 500도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뭐 더 낮춰도 좋지만 반응 속도가 확보가 안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반응기에서 암모니아를 제거시켜 줍니다. 암모니아를 제거시켜 주면 이 반응이 생성물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보일링 포인트가 마이너스 33.34도씨예요. 그러면 기체가 뭐 쉽게 되겠죠. 온도 많이 낮춰주면. 그러니까 33.34도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농도. 우리 냉장고도 보통 집에 있는 냉장고는 마이너스 20도 이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냉각을 시켜주고. 근데 이건 냉각시켜주는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리액터를 좀 보게 되면 N2하고 H2하고 여기서 원료를 공급을 해요. N2하고 H2 원료를 공급을 하고 NH3 공급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기 안으로 집어넣죠. 집어넣으면서 이제 여기서 히팅을 해줘요. 따뜻하게 해서 한 500도까지 올려줍니다. 500도 올려준 혼합 기체가 반응물 기체가 촉매 메쉬를 촉매 근무를 통과를 합니다. 통과하면서 NH3가 많이 생기겠죠. 생긴 거를 이렇게 펌프로 서큘레이션 하면서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은 이유는 뭘까요? 반응이 생성물 쪽으로 많이 가죠. 압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압축 상당히 고압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얼마까지? 130에서 300 ATM까지 올려줍니다. 반응 온도는 400에서 500도. 그래서 130에서 300 ATM 정도로 압력을 주고,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익스펜전 시켜요. 팽창을 시킵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글쎄요,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각을 좀 시켜주고 쿨런트를 집어넣어갖고 그러면 NH3가 액화합니다. 액화되면서 반응기에서 제거가 되죠. 제거되면은 반응물이 없어지니까 이 반응기에서는 반응물 쪽을 더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통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은 H2 가스가 여기까지 오면 다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반응계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해서 하버보쉬 프로세스 공정을 설계하고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 리차텔리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하버보쉬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건 뭐죠? 이 다음에 할 것은 이제 화학 평형하고 반응 속도 상수하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반응, 뭐 그냥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죠. 뭐 편하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C 플러스 D 되는 forward reaction rate는 KF, forward rate constant하고 A 곱하기 B. reverse reaction은 KB, backward reaction rate constant하고 C하고 D 곱해줍니다. 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그럼 같게 되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어떻게 적습니까? A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D. 그것은 이거 이 이퀄이니까 여기서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KB분의 KF가 되겠죠. 상수분의 상수라서 KC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나 속도상수나 다 온도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형상수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의 상수의 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이 뭐였죠? 엑소소믹 리액션이었죠? 발열 반응. 그래서 정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역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역반응이 더 엑셀레레이트, 가속화된다. 정반응보다. 그래서 역반응이 온도를 올려주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역반응이 우세해서 반응이 역반응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반응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엔도소믹 리액션에서는 반대죠. 정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고 역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정반응이 액셀러레이트 돼갖고 t가 커지면 익스포넨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익스포넨트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마이너스 익스포넨트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t가 커지면 익스포넨트가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가서 커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반응이 활성화돼서 이럴 경우는 프로덕트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엑소소믹 리액션에 대해서인데 카탈리스트가 있으면 EA가 작아지죠. 그래서 정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아진 건 알겠는데 역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매가 첨가된다고 하더라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온도에 따라서 촉매 유무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엑소소믹 리액션이 있으면 정반응보단 역반응이 더 많이 가속화돼서 온도 증가는 역반응 쪽으로 역반응인가 반응물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전달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두 가지 프로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헤모글로빈 P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글로빈이란 프로틴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빈 분자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글로빈이 종류가 약간씩 다른데 알파 글로빈 2개가 이렇게 붙고요. 고기 2개 또 이렇게 붙어서 베타 글로빈이 2개 붙습니다. 그래서 알파 2, 베타 2 이런 식으로 된 것이 헤모글로빈 구조고요. 근데 그냥 글로빈도 있어요. 근데 글로빈은 보통 이거 하나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글로빈은 글로빈 스펠링을 여기다 써놓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글로빈인데 그냥 요 글로빈입니다. 여기 그런 프로틴인데 글로빈인데 보통 153 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153개가 있을 수도 있고 154개 그러니까 한 종류는 153개로 똑같습니다. 이제 다른 종류의 글로빈 이런 거죠. 글로빈도 A가 있고 B가 있고 그렇죠.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3개 내지 154개의 아미노애시드로 되는데 아미노애시드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올리고펩타이드 그러다 153개까지 붙어요. 그러다 이제 154개도 되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폴딩 꼬여가지고 접혀져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알파 힐릭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힐리컬한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힐릭스 깃들은 나선이 이렇게 알파 힐릭스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다발이 만들어서 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다발 이렇게 다발 넘어서 이렇게 다발 넘어서 이렇게 다발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다가 놓친 것 같아. 이렇게 되고. 거기에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거기에 클로로필 비슷한 건데, 철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이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이 나오는 겁니다. 클로로필은 그린이 나오고, 그래서 녹색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산소를 한 분자 O2를 하는 게 붙일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빈입니다. 이거는 주로 그 근육의 조직에 있어요. 자, 글로빈이라고 했는데 이 글로빈이 이렇게 알파 글로빈 2개, 베타 글로빈. 보통 제 생각엔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헤모글로빈에는 힘이 몇 개?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4개의 힘이 있죠. 그래서 산소 분자를 4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헤모글로빈 만드는 알파 글로빈, 베타 글로빈은 알파 글로빈은 이제 아미노에시드 141가지, 그리고 1개, 베타 글로빈은 아미노에시드 146개로 비슷하게 된 글로빈인데 이게 4개가 이렇게 붙어서 그 힘 분자,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D가 나와요. 이거 달톤입니다. 분자량 1을 달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글로빈은 분자량이 16,700 달톤, 그러니까 1000 달톤을 킬로 달톤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16.7 킬로 달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4개가 돼서 64,458 달톤 또는 64 킬로 달톤, 뭐 64.458 킬로 달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1000 단위로 64 kd짜리 또 킬로 달톤짜리 프로틴이다, 이렇게 크기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산소 운반 시스템이 이 글로빈하고 이제 헤모글로빈하고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코오퍼레이티비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인딩 사이트가 4개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협력 공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힘이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에 산소가 붙기 시작하면 더 잘 붙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붙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붙을 땐 아주 쉽고, 3개가 붙으면 네 번째는 더 쉽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옥시헤모글로빈이 되고, 그렇죠? 옥시헤모글로빈에 하나가 붙으면 다이옥시헤모글로빈이 되고, 다이옥시헤모글로빈에 하나 더 붙으면 트라이옥시헤모글로빈이 되고, 뭐 트라이옥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라이옥시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오트가 붙으면 테트록시 헤모글로빈이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강의하다 생각나는 그냥 단어를 쓴 겁니다. 뭐, 내추럴하게. 이것이 다 평형 반응이 되면은 평형상수가 K1, K2, K3, K4가 있겠죠. 평형상수하고 델타 G 너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델타 G 이퀄 마이너스 RT ln K. 네, 평형상수. 델타 G 이퀄 마이너스 RT ln K. 우리가 18장 가면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펜 쓰는 게 좀 약점이 있어갖고 써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델타 G 이퀄 마이너스 RT ln K.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타 G라고 ln K는 뭐 ln K든 K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형상수가 델타 G가 상당히 높아요. 뭐 마이너스 값이지만 순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평형이 그렇게 생성물 쪽으로 많이 안 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죠. 사실 이거요. 근데 이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평형이 이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네 번째가 더 많이 잘 가는 거죠. 자, 평형상수를 이렇게 보면 K4가 가장 크고, K2, K3가 그 다음이고, K1이, 여기서는 4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인딩을 할수록 바인딩이 엑셀러레이트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O2 분합, 평형에 있는 O2 분합을 보면 그 바인딩이 되는 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 들 붙다가 가속이 돼서 되는 이런 식의 분합에 대해서 O2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체적으로 이 그 세처레이션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포화되느냐, 이렇게 다 된 걸 100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된 걸 25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전체적인, 그렇지만 이 전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처레이션 된 거의 정도를 보면 이 분합에 대해서 이런 시그모이드라고 하는데 S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사실 이거 분합을 이렇게 시그모이드 되는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좀 복잡하죠. 그게 사실 이거 물리학에서 이런 거 시그모이드 바인딩 커브인데 이거를 했는데 마이글로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MbO2가 Mb하고 O2하고 쪼개지는 사실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평형상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분의 MbO2분의 바인딩된 것분의 Mb하고 PO2 이건 이제 몰 농도로 표시하고 이건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마이글로빈 전체 양은 결합 안 하고 있는 거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글로빈 전체 양분에 결합한 게 얼마나 되느냐가 이건 이제 옥시전이 하나만 붙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였죠. fractional saturation. 그러니까 포화 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 이것을 바로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BT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MBT를 가지고 MB 플러스 MbO2를 분해 MbO2 해준 거예요. 그 MB 플러스 MbO2 분해 MbO2 했는데 뭘로 나눠주냐면 그 MB로 나눠주죠. MB로 아니 MbO2로 나눠주나요? 그러면 MB로 나눠주죠. 그럼 MB로 나눠주면 뭐가 나올 거야? MB분의 위에는 MB분의 MbO2고 밑에는 MBT니까 MB 플러스 MbO2가 밑에 있었으니까 1 플러스 MbO2분의 MB분의 MbO2죠. MB분의 MbO2는 뭐가 될까요? K 프라임분의 PO2가 되겠죠. K 프라임 PO. 그 MB분의 MbO2 1 플러스 MB분의 MbO2. 그래서 1 플러스 K 프라임분의 PO2, K 프라임 PO2 요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PO2에 대해서 K 프라임을 결정된 거니까 PO2가 여기 이 가로축이거든요. PO2에 대해서 플러스를 한 게 세츄레이션 이 곡선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개 단계의 평형, 헤모글로빈의 평형을 계산해서 그려준 게 이 시그모노이드 세츄레이션 프랙션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허파에서 산소 분압이 얼마나 되냐. 뭐 제가 가슴이 된다지 안 보실까요? 네, 그것이 여기에요. 여기가 101mmHg 정도가 되는 게 13.3 kPa 정도가 대충 그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허파에서 산소의 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는 근육 같은 데서는 15점이 산소보다 상당히 낮죠, 당연히. 예. 그래서 2kPa 정도 되는 이 산소 분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딩이 되겠죠. 여기서 거의 95.8% 헤모글로빈이 허파에서 렁에서 산소를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거의 95.8%. 그러니까 4개가 거의 다 차는 거. 4개 찬 게 다 많고 간혹 하나가 좀 적게 계속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허파에서 산소를 로딩을 해요. 그래서 조직으로 갑니다.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죠. 여기 2kPa 되니까 여기가 되니까 바인딩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산소를 릴리즈 하는데 이 포인트에서는 마이오글로빈이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글로빈이 산소를 많이 받아서 근육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이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도 불구하고 이것이 4개가 모여져서 코오퍼레이티비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그모노이드를 한 세츄레이션 커브를 갖고, 그래서 이러한 마이글로빈의 워킹 머슬에다가 산소를 저장을 한다고 할까요? 저장했다 또 쓰게 되면 또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세츄레이션 됐다가 그것을 조직에 가서 산소를 릴리스 해주고 하는데 아주 이펙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생명 현상에서 나타나는 옥시젠 트랜스포트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15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기 이번 1반학 2에 두 번째에 한 반 정도 이제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